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의 건설 산업은 대규모 및 상징적인 건축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가장 복잡한 기술적 도전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건설용 로봇, 3D 프린팅 건축, 고급 건축 자재 사용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선구적 적용은 한국이 글로벌 건설 산업 내에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프로젝트는 기술적 숙련도를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진보적 사고를 반영하며 디자인 및 건축 과정의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해결책을 통합합니다. 또한 한국의 건설 산업은 건설 서비스 및 기술 수출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건설회사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에 성공하여 아시아부터 중동, 유럽, 미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한국의 위치와 명성을 세계 건설 지도에 확고히 했습니다. 한국 건설 산업의 특별함은 기술이나 기술적 성취뿐만 아니라 근면, 인내, 특히 탁월한 팀워크 능력에서도 나타납니다. 프로젝트의 각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은 계획부터 실행, 감독,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건축물이 미적 및 기능적 목표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목표를 달성하도록 보장합니다. 한국에서 12km 떨어진 나라에서 12만 톤에 달하는 철골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 선박을 19번이나 왕복시킨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나라에서 철골을 구한 후 용접 장인들이 하나하나 용접해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되지만 이 무모한 도전은 이미 50년 전 한국의 한 기업이 거뜬하게 성공해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넋놓고 바라봤던 이 무모한 도전.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 아람코는 현대건설에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추진 중인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부 주베일 지역의 석유화학 복합단지 공장 건설을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 프로젝트 중 에틸렌 생산시설인 아미랄 석유화학 콤플렉스 패키지 1과 유틸리티 기반 시설인 패키지 4를 한국의 현대건설이 수주한 것이죠. 사업 규모는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6조 4영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한국 기업이 그간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주베일이라는 지역은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지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동학건설이 수주한 리비아 데수로 공사나 대림건설과 SK에코 플랜트가 튀르키예에 건설한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 등을 20세기 최대 공사라고 부르지만 진짜 20세기 최대 공사는 현대건설이 사우디 주베일에 건설한 산업항입니다. 잠시 1973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73년 제1차 오일 쇼크가 시작되고 2년도 지나지 않아 원유값은 무려 5배가 뛰면서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 경제는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외국의 빚상한 독촉으로 많은 기업들이 부도 직전에 내몰렸죠. 그런데 이 당시 좁은 한국이 아니라 저 멀리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와야겠다고 생각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입니다. 당시 전 세계 모든 돈이 중동으로 몰려들고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부 주베일의 산업항 신항을 건설하기로 했죠. 주베일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인 유전지대로 만약 이곳에 항구를 건설하면 주베일에서 나오는 원유를 외국으로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도 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려 9억 6경만 달러를 투입해 산업항을 건설하기로 하고는 경쟁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현대건설은 이 입찰에 참여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면 20세기 최대 공사라 불리던 이 공사는 110만이의 콘크리트 작업량을 필요로 했는데 웬만한 항만공사의 흙 매립량보다도 많은 양이었죠. 그리고 현대건설은 이런 큰 공사를 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우디 왕실조차도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서독 등 9개 기업에게만 입찰 초청장을 보냈고 일본의 건설사들조차 초청장을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정주영은 사우디체 신청이 공사 입찰에 참여할 10개 회사 선정을 맡긴 영국 엔지니어링 업체 윌리엄 할크로우사를 설득하고 조선소 건설 당시 도와줬던 바클레이 은행의 도움을 받아 어렵사리 마지막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은 9억 314만 달러로 투찰했는데
이 금액은 당시 한국 전체 국가 예산의 20%나 되는 금액이었죠. 그리고는 44개월의 공사 기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8개월 단축시키겠다는 제안까지 덧붙였고, 이 제안 덕분에 사우디 최신청은 미국, 유럽 등 쟁쟁한 건설사를 제치고 현대건설을 낙점했습니다. 20세기 최대 공사가 현대건설에게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사실 공사를 따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았습니다. 특히 입찰에 실패한 기업들이 어떻게든 현대건설을 밀어내기 위해 온갖 회방 작전을 펼쳤죠. 여기에 발주처는 현대건설이 OSTT 오펜시 탱커 터미널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상 유조선 정박시설인 OSTT는 수면 아래 30m 안반에 12m 높이의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공사인데 아무래도 어려운 공사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했죠. 입찰에 참여했던 미국의 브라운 앤드 루트는 이 공사에만 9억 달러를 써냈는데요. 하지만 이 브라운 앤드 루트 덕분에 현대건설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경악하게 한 무모한 도전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운 앤드 루트는 이 OSTT 공사에만 9억 달러를 썼는데 높은 값을 써냈음에도 수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공사를 위한 모든 장비를 사우디 옆 바레인에 갖다 두었는데 수주에 실패하자 이 장비들의 처리가 문제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대건설이 이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일 텐데 자꾸 비싼 값을 부르자 정 회장은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죠. 브라운 앤드 루트 입장에서도 바레인에 두고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니 하루에 보관료만 7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결국 현대건설이 이겼습니다. 최초 제시 금액의 110 가격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이제 진짜 도전이 남았습니다. 사우디가 이 산업항을 건설하는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원유를 수출하는 30만 톤 크기의 탱커 4대를 한 번에 접안시킬 수 있는 규모의 항구를 만드는 것인데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상 자켓이라는 철 구조물 89개가 필요했습니다. 구조물 하나당 무게가 550톤, 가로 18m, 세로 20m에 높이는 36m로 10층 높이 빌딩과 같았고 한 개당 제작비는 당시 돈으로 5억입니다. 이런 자켓을 89개 만든 후 수심 30m에서 연결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켓을 어디에서 만드냐는 겁니다. 이때 정주영의 결단력이 빛이 났는데요. 1974년 아틀랜티코를 시작으로 선박 제작에 연함없던 울산 조선소에서 자켓을 만든 후 주베일 현장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면 이동거리만 12km였을 뿐 아니라 최단 거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만과 필리핀을 지나 말라카 해협을 건너야 했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유명한 태풍지대로 한 번이라도 태풍을 만나 바지선이 전복되거나 충돌 사고를 겪으면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운송 방법도 문제였는데 한 개에 550톤에 달하는 자켓 89개를 12km 옮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나온 묘수가 이름하여 뗏목 수송 작전입니다. 800톤급과 500톤급 바지선 두 척을 연결한 후 자켓 5개를 얹어 이를 배로 끌고 가는 겁니다. 89개 자켓 전부를 옮기기 위해서는 총 19번의 항해가 필요했는데 한 번 운반에 총 90일이 걸렸습니다. 선적에 10일, 가는데 40일, 하역에 10일, 오는데 30일, 총 90일이었죠.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바지선이 사우디로 출발했고 무사히 자켓 89개를 설치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를 뿐 아니라 입찰에 탈락한 기업 관계자들은 19번의 항차에서 큰 사고가 딱 한 번 있었는데 1첫 번째 항차에서 중간에 바지선 한 척이 분실된 사고입니다. 울산에서 출항한 배들은 인공위성을 통해 무선 교신을 하며 매일 낮 12시 정각의 위치와 파고 1첫 번째 배가 태풍을 만나 바지선을 잃어버렸습니다. 현대건설은 즉각 비행기를 띄워 바지선 행방을 찾아 나섰는데 다행히 멀지 않은 해안가에서 조난당한 바지선을 찾았고 예인선으로 자켓을 끌고 싱가포르에 입항했죠. 자켓은 생각보다 많이 부서진 상태였으나 한국에서 다시 만드는 것은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공기 단축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결국 주베일로 가져가 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주베일에 머물던 담당자들이 꼼꼼하게 수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득한 끝에 2주일 만에 완벽하게 수리해 현장에 투입시켰죠. 그런데 이 무모한 수송 작전만큼 발주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정밀 시공 능력 덕분입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수심 30m 바다에 550톤짜리 자켓을 오차없이 정확하게 설치하는 것이 당시에는 불가능한 과업처럼 여겨졌었습니다. 외국 회사들은 이런 경우 보통 자켓을 설치한 후 간격에 맞춰 빔을 제작하는 방법을 썼지만 현대건설을 정확한 위치에 자켓을 먼저 받고 미리 제작된 빔을 설치했습니다. 한개 오차 5cm 내외에서 20m 간격으로 정확하게 자켓을 설치할 때마다 사우디 왕실 관계자들의 입꼬리가 올라갔다고 하죠. 결국 1979년 12월 20세기 최대 공사로 불리던 주베일 산업항은 현대건설의 손에서 완벽히 준공됐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계약 기간보다 10개월이나 단축된 공기에 발주처를 비롯한 선진국 건설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발주처인 아람코 역시 OSTT에서 보여준 현대건설의 능력을 인정했고 이로써 국제 입찰 시장에서 코리어는 대단한 견제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잊지 못할 인연을 맺은 주베일 지역에서 현대건설은 사우디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주를 따냈고 최근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소식이 뜸한 가운데 이를 마중물 삼아 많은 공사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머리도 뛰어나고 손도 빠르고 성실함까지 갖춘 한국은 그 덕분에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늘 지하자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중동처럼 신이 내린 선물 석유라도 충분했다면 아마 한국은 지금쯤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결국 기술력으로 승부해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적을 불러왔는데 한강의 기적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중동을 넘어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한국인들은 어마어마한 외화벌이를 했는데 그 외화가 다시 한국으로 투자되어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역사를 되돌아보면 소위 독재자라 부르는 인물들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핵심 사업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업적을 남기려 할 때는 꼭 한국 기업을 찾았습니다. 30년 장기 집권을 노리는 21세기 술탄 튀르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공화국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차나칼레 대교를 맡겼고 독재자의 표본처럼 여겨졌던 리비아의 카다피는 사막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겠다며 리비아 대수로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사를 맡겼고 현재 젊은이들을 무자비하게 전쟁터로 몰아붙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래를 천연가스에 올인하고는 LNG움 반선을 전부 한국 기업에게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독재자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힘을 가진 두바이 군주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도 한국 기업에게 랜드마크를 지어달라며 1조 5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완공해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는데요. 도대체 어떤 건물일까요? 얼마 전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가 두바이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콘서트 공연 후 300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공개로 1시간 노래 부르는 대가로 300억 원을 받고 했던 이 공연은 두바이의 아틀란티스 더 로열이라는 호텔이 정식 오픈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 오픈 행사였는데 이 호텔은 랜드마크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 두바이에서도 최고급 호텔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 호텔을 한국의 쌍용건설이 세웠죠. 94개의 초호화 수영장, 레고 블록을 쌓아 올린 듯한 외형, 단독 인피니티 풀을 갖춘 펜트하우스까지 이 호텔을 표현하는 수식어는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무려 8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이 호텔을 완공한 쌍용건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쌍용건설은 1977년 쌍용종합건설이라는 사명과 함께 쌍용양의 건설사업본부에서 독립해 출범했습니다. 1986년 쌍용건설로 사명을 변경한 후 본격적으로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연달아 성공적으로 완공하면서 드물게 해외건설 명가라는 수식어를 달았죠. 쌍용건설 홈페이지에는 그간 해외에 완공한 수많은 건축물을 공개해 두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23개국에서 총 185건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 루안다, 인도네시아 등등 그 국가도 다양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만도 8개국에서 19개 프로젝트에 달하는데요. 최근 쌍용건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린 건축물은 두바이에 건설한 최고급 호텔인 아틀란티스 더 로열입니다. 지난 2015년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두바이 투자청 ICD은 1조 5억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랜드마크급 특급 호텔을 건설해달라며 쌍용 건설을 주관사로 낙점했습니다. 벨기에의 세계적인 건설사 베식스와 공동으로 수주했죠. 2016년 7월 공사를 시작한 후 80개월에 걸쳐 완성한 이 호텔은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 팜 JUMEIRAH 인공섬에 세워져 전 객실에서 걸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오션뷰가 핵심인데 그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최고 44층 호텔 세계동 795객실과 39층 최고급 레지던스 세계동 231가구가 들어선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그런데 이 호텔은 건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의 상징인 인피니티 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초호화 풀 등 수영장만 무려 94개에 달합니다. 건물의 외관 역시 랜드마크라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상당히 특이합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팜 주메이라 인공섬 위에 그려진 S자 모양인데 정면에서 바라보면 마치 레고 블록을 쌓아 올린 것과 같은 비정형 외관을 자랑하죠. 이렇게 레고 모양 블록을 모두 유선형으로 흰 건축물 시공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설계에만 14개국 54개 컨설턴트가 참여했다고 하죠. 실제 완성된 건물은 외벽 마감용으로 붙인 33여 개의 패널이 전부 유선형일 만큼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비정형 외관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고난이도 공사가 예상됐는데 건물 설계도를 본 공동주관사 베식스 임원들마저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주 칼리파보다 더 어렵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레고 블록처럼 쌓은 건물은 호텔과 레지던스로 나눠는 두 개의 독립 건물이지만 80m 높이에서는 스카이 브릿지로 두 건물을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스카이 브릿지가 완성되어야 그 중앙에 별도의 수영장과 정원을 갖춘 브릿지 스위트를 만들 수 있고 90m 높이의 옥상에서 걸프만을 보며 즐기는 스카이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쌍용 건설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두 건물을 연결시키는 스카이 브릿지를 건설하려면 80m 높이에서 철골 구조물을 하나하나 제작하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구조물 무게가 300톤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80m 높이의 공중에서 세밀하고 용접하고 두꺼운 철골을 들고 나르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쌍용 건설은 지상에서 아예 골조 건축을 제작한 후 이를 끌어올려 스카이 브릿지를 완성했는데요. 사실 1300톤짜리 초대형 스카이 브릿지를 건물 위에 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일라도 오차가 생긴다면 1300톤짜리 구조물이 추락해 초대형 참사는 물론이거니와 건물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염려가 있어 단 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쌍용 건설에게 2300톤짜리 스카이 브릿지를 올리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였습니다. 왜냐면 이미 13년 전에 5배나 무거운 초대형 공원 하나를 200m 높이에 건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을 좀 살펴볼까요? 싱가포르에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이들의 필수 방문 코스이자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마치 사람인 한자처럼 생겼는데 이 작품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쌍용 건설입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설계한 모셰 사프디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려면 이제껏 존재한 적 없는 기이한 형상이어야 한다며 불가능해 보이는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트럼프 카드가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설계안을 처음 본 싱가포르 관계자들도 불가능하다고 봤죠. 이태리 피사의 사탑도 고작 5.5도 기울어졌음에도 위태하다 하는데 이 설계안은 무려 52도나 기울어졌으니까요. 이 설계안이 제시됐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초 입찰을 시도한 전 세계 14개 건설사들이 전부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홍콩의 계몽과 한국의 쌍용 건설이 남았는데 싱가포르 정부는 쌍용 건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몽은 원한 설계와 디자인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니 약간만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쌍용 건설은 원한 100%를 구현하겠다고 나섰으니까요. 결국 쌍용 건설이 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를 수주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이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인 모양을 구현하려면 23층 높이에서 또 다른 건물과 연결된 후 55층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8층부터 건물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형태의 건물을 지어진 적이 없어. 쌍용건설은 사상 최초의 공법을 시도하게 되는데 바로 포스트 텐션 공법입니다. 이는 현수교 서스펜션 브리지를 건설할 때 사용되는 공법으로 동쪽 건물의 벽 안쪽에 여러 가닥의 강철선을 꼬아 강연선 케이블을 설치한 후 이를 당겨 건물을 지탱하도록 했습니다. 23층까지 양쪽 건물 내부에 수천 개의 케이블을 설치한 후 각 건물을 지면에 설치된 케이블을 이용해 잡아당김으로써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3층에서 건물이 완공됐다면 관계없겠지만 문제는 23층부터 57층까지는 한 건물로 올라가야 합니다. 즉 23층부터 쌓아 올라가는 건물 상부의 하중이 밑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켜야 했는데요. 쌍용건설은 서쪽 건물이 밀어내는 힘을 버텨낼 수 있도록 양쪽 건물의 벽에 3영톤짜리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후 이를 서로 연결하는 트랜스퍼 트러스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동쪽 건물이 서쪽 건물을 미는 힘을 극복시켰습니다. 하지만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21세기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세계의 건축물 위에 얹혀진 폭 38m, 길이 340m의 하늘공원 때문입니다. 선박 모양의 이 공원은 축구장 2개를 합친 것과 같은 길이로 그 무게만 무려 7영톤을 넘습니다. 자칫 일라도 오차가 발생하는 순간 인류사에 기록된 적 없는 초대형 인명사고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정밀 공학의 힘을 빌렸습니다. 아주 작은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철골 구조물을 지상에서 조립한 후 200m 위로 끌어올려 건물 위에 얹는 헤비 리프팅 공법을 썼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공사로 손꼽혔는데 7영톤 파리 하늘공원을 무사히 끌어올린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인피니티 풀이라는 수영장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열 아틀란티스에서 사용한 1300톤짜리 스카이 브릿지를 80m 높이로 끌어올리는 건 쌍용건설에게 식은 죽 먹기와 같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이 1965년 태국에서 따낸 빠따니 나라타와 고속도로 공사 수주로 시작된 한국건설사들이 해외 시장 진출이 58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한국은 중동,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륙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도했고 성실함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명성을 얻어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두바이의 로열 아틀란티스 등 전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를 수주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고 수많은 랜드마크가 한국건설사의 손에서 태어났습니다. 삼성물산과 극동건설이 말레이시아에 세운 세계 최고 높이의 쌍둥이 빌딩 페트로나스 타워, 오늘 잠시 살펴본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는 쌍용건설의 작품이고 튀르키예에 세워진 세계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차나칼레 대교는 DLENC의 대림산업과 SK의 코플랜트의 SK건설과 세웠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췄음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한국 건설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 더 많은 랜드마크를 건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중국이 히토류 카트를 꺼내들자 관련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미국의 동조한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후 나온 내용이라 사실상 일본을 타겟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히토류 카트를 무력화시키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언론마저 경악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최근 첨단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에 대해 수출 중단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타겟으로 반도체 핵심 장비 수출을 막기로 한 것입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며 안전이란 관점에서 국제물에 따르는 엄격한 수출 규제라고 언급했지만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이어 일본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대해 규칙 위반 이부를 조사해달라고 WTO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다른 두 나라도 WTO에 제소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일본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며 일본 측의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을 원색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 일본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이 대중 제재 국가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보냈는데 이에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사이버 보안 심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퇴출시킬 때와 비슷한 명분과 형식을 취하면서 말입니다. 중국은 마이크론 매출의 10%를 차지하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히토류 자석 기술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 리스트에 네오디를과 사마를 코발트로 만든 히토류 자석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자석은 중국이 각각 84%와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본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대립했던 2012년 당시처럼 이번에도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와 비슷한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해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 영토임을 인정했지만 60년 만에 중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시진핑은 지난달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쿠릴 열도 4개 섬의 주권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1964년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발언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영해에서 80시간이나 체류해 일본을 놀라게 했습니다. 역대 최장 침투였던 72시간 45분 기록을 넘긴 것입니다. 이런 대립 자체가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네오디루멘디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연구자석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죠.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물 WTO에 제소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히토류 카트를 언급하며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자 시진핑이 히토류 무기화를 공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장시성을 방문해 한 공장을 시찰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네오디뮴으로 연구자석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엔 히토류 국유기업 세곳 등을 통합해 중국 히토그룹을 출범시켰죠. 히토류 생산량의 70%를 한 회사로 몰아시장 지배력을 높인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23%에 불과하지만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이유는 히토류 추출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물질이 발생해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들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 1톤을 처리하는 데는 최대 2,000론의 유독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미국이 1980년대 중반까지 히토류 산업을 지배했다면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전 세계의 97%를 장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0% 상당의 보조금을 받으며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미국은 히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60% 정도는 촉매제로 사용하며 15%는 유리렌즈용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각종 첨단 무기 제조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 생산에는 히토류 400kg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제한을 우려해왔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공급의 98%를 중국에서 받고 있어 긴장을 나타내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네오디뮴 자석은 톤당 19만 1천 달러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카드로 사상해고치 가격을 경신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히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에서 채굴한 히토류를 우선 중국에 보낸 뒤 재련해 다시 일본이 수입해오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중국물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또한 중국의 히토류 자석 가공 기술 수출 금지 내용을 알고 있다며 중국의 통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U도 원자재 수입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국 등 제3국에서 전략적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에서 히토류 자석을 88% 정도 수입하지만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불화수소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순식간에 극복해낸 것을 봤기에 중국 또한 한국 기술력을 살피며 쉽게 수출 규제를 가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LG이노텍의 첨단 자석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림첨단산업과 공동으로 히토류 사용량을 60% 줄인 친환경 자석 개발을 완료해 전기차 모터 공급망이 교란되는 상황에 대비할 역량을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네오디뮴이나 사마름 코발트 같은 중히토류 사용량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중히토류는 고온에서 자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해당 함량을 줄이게 되면 자석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림첨단산업과 LG이노텍이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했고 기존보다 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15kg 가우스 케이지까지 성능을 내 현재 상용 제품보다 우수한 편입니다. 이 자석을 탑재하면 모터의 출력을 키우면서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40년 가까이 고성능 자석을 개발해온 일본을 제친 기술로 머신러닝 방식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해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언론마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중국의 수출 규제 무력화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 소식에 현대 BNG 스틸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성림첨단산업 지분 16.5%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된 것입니다. 히토류 원료 가공에 있어서도 국내 공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ASM이 100% 출자한 KSM메탈스는 국내 유일 히토류 생산 기업입니다. 전기 자동차와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네오디를 금속을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네오디뮴 자석은 현재 생산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ASM 대표는 충북 오창 공장에서 히토류를 생산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앞장서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들여온 히토류 원료를 가공해 수요 기업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KSM메탈스 대표는 현대차 전기차 연구소 간 교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협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현재 환경오염을 이유로 자국에서 생산한 히토류를 말레이시아로 보내 가공한 뒤 재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한국 업체가 친환경 재련 공정을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충남대 신소재공학과 주토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지론텍은 독성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히토류 원료를 재련하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호주 ASM 회장은 바로 이 기술 때문에 한국에 투자했다고 언급했죠. ASM은 2019년 지론텍에 120만 달러를 투자해 상용화를 위한 시험 설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 기서 가능성을 확인한 후 2020년 아예 지론텍 자체를 인수해 한국 법인 KSM메탈스를 설립하며 기술 특허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년 5월 청주 공장이 완공됐고 한국 연구진이 핵심 인력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원료 주입부터 합금이 나오는 전 과정을 무인화한 상태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합경 공법으로 최신 기술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은 지금껏 히토류 합금을 생산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어렵게 캐더라토 재련 과정에서 독성가스가 생기는 등 환경오염이 심한 것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네오디뮴이 들어간 연구자석은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왔습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일본에서의 수입은 줄어들고 중국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SM메탈스는 호주 더보 광산에서 히토류 분말을 가져올 계획이었지만 호주 현지에서 원료 제조 시설을 짓는데 3년가량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베트남에서 히토류 원료 수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2,200만 톤의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작년 말 베트남 광산기업은 충북도청, ASM 등과의 협약을 통해 5년간 KSM메탈스 오창 공장에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SM메탈스는 미국 두 개사와 히토류 수출을 위한 계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가 해당 베트남 기업과 합작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최대 연간 1,500톤의 히토류 산화물을 공급받는 계약까지 체결했죠. 이는 4,000톤 규모의 히토류 연구자석 합금 및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세토피아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히토류 소재 탈 중국화 목표에 한 발 다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내로 원료 도입부터 생산 기술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KSM의 히토금속은 성림첨단산업에 전달돼 LG이노텍과 함께 자석이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관련 부품 상당수가 현대차나 삼성 등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도 크게 보도돼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국제 정세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던 서방의 강대국들은 러시아의 엄포에 소극적인 방어 무기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중인 일부 공격 무기는 구소련 당시에 생산된 먼지 쌓인 무기로서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이런 수준의 무기로는 세계 2위 군사 강국인 러시아에 맞서 싸우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알 수 있는 교훈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국제사회 속에서 누군가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핵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언제든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가를 통해 최신식 첨단 무기로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비를 대폭 증가시킨 지역은 곧 있으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댈지도 모르는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의 위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대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맞선 유럽과 대만의 태도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높은 수준의 에너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 성장률의 후퇴를 감안하고서라도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며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경우는 사실상 중국에 대항하지 못하고 종속되어 오히려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만과 중국의 경제적 밀착 관계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중국 측의 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어 대중국 견제 정책을 유지하던 미국이 크게 분노하는 중입니다. 그 결과 이번에 논의 중인 반도체 지원법에서 미국에 투자한 대만 기업의 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미국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의장마저 대만 방문을 취소하는 등 미국의 대만 손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의장은 대만을 손절한 즉시 한국 방문을 공식화해 한국과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대만 정책 수정으로 대만 포기가 공식화되었다는 증거들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대만이 경쟁하던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은 한국으로 넘어올 것이란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을 목격한 대만 정부도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군사무기를 확충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인 동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대만은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 판매에 차별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동유럽 최전방 폴란드에게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 판매를 승인했지만 대만에게는 최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걸 우려해 F-35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F-35 기체가 바다에 유실되면 중국이 먼저 수거해 기술을 탈취할 위험이 있으며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사고 말고도 대만 내부의 중국 측 핵심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 대만의 발전을 위해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파벌이 높은 비율로 존재해 미국이 판매한 첨단 무기가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니라 최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몇 주 전까지 대만의 국방부 부부장을 지낸 장저핑은 중국의 스파이였다는 것이 드러나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만 검찰은 장저핑 본인과 장성 및 고위급 정보 장교 등 4명을 국가안보를 적국에 넘긴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중국 측 고위 간부에게 포섭된 이후 대만 내 스파이 조직을 구축해 조직적으로 군사기밀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중국 간부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밀 문서엔 대만이 자체 개발한 중국 항공모함용 대함 미사일과 각종 탄도미사일 등의 연구개발 자료 그리고 대만의 대공방어 시스템의 위치와 운용 방식 등 다양한 군사기밀 정보가 포함되었으며 차이 잉원 대만 총통과 관련된 보안 정보도 유출되었습니다. 이들은 은퇴한 총통 경호처 직원들을 포섭해 대만 총통의 경호 시스템을 중국 측에 통째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황당한 점은 이번에 기소된 국방부 부부장 장저핑은 2년 전 대만군 참모총장의 후보로 거론된 인물로서 대만 정부의 국가안보가 얼마나 허술한지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만의 첨단기기 제조업인 폭스콘은 중국에 파산한 반도체 회사인 칭화유니그룹을 돕기 위해 기밀리에 1조 원을 투자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의 정치 경제계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제재하고 대만에게 대량의 주문량을 몰아주고 있지만 정작 대만은 중국에 몰래 투자하여 기술과 자본 유출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대만을 손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미국 내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국회의장의 대만 방문을 취소하고 한국 방문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초기부터 대만과의 교류를 강화해 중국 견제를 천명했지만 지속적인 대만과 중국의 유착에 실망한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서열 3위의 대만 방문이 취소되자 대만 내부에선 미국이 대만을 버렸다며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대만의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 대신 한국 방문을 공식화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8월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처리되는 시점으로 한국의 삼성전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진출한 반도체 기업의 25%에 달하는 세금 공제 2,500억 원가량의 근로자 교육 예산, 6,500억 수준의 국제 보안 프로그램 지원이 있고 총합 65조 원의 보조금과 인센티브가 반도체 기업들에게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지원법안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에 투자할 기업들에겐 보조금과 인센티브가 없을 것이란 엄포가 나왔습니다. 이에 최근 칭화유니그룹에 1조 원을 기밀 투자한 정황이 포착된 대만의 폭스콘과 중국 내 신공장을 건설하려다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 TSMC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수혜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 유력해진 가운데 삼성은 TSMC와 비슷한 시기와 규모로 텍사스주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중국 반도체 제재 이후 중국에 신규 투자가 없는 상황인데다 기존에 있던 공장들마저 철수시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10년 이상의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수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소비된다는 것으로 유통 물류 비용이 절감되어 이익 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만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파트너로 대만을 손절하는 그림이 그려지자 앞으로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은 대만이 아니라 한국에 넘어갈 것으로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 관련해서도 위기감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CIA 정보국 국장은 중국 측이 대만 침공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수개월 늦어도 몇 년 안에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드는 즉시 중국도 미국, 유럽을 만만하게 보며 대만 무력 통일을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의 발언에 대만이 크게 당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미국 CIA 측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 중이라고 최초 브리핑을 했고 그 당시 러시아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반박했지만 6개월 뒤 러시아의 침공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기에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이번 계획으로 미국이 대만을 손절하는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만의 반도체를 지원해줘도 중국과 충돌한다면 공장이 파괴되어 공급망이 위태롭고 공장이 멀쩡하더라도 중국 측이 대만의 공장을 접수하면 반도체 패권이 중국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기에 더 이상 대만의 반도체가 발전하는 것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위험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대만과는 다르게 자체적인 국방 능력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강점을 나타내기에 한국을 믿고 밀어준다면 대만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손절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군사무기 수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 불허가 말고도 미국산 팔라딘 자주포 판매 철회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판매 연기 등 각종 전략자산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가 몇 주 전부터 돌연 판매 취소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어 무기가 늘어나면서 공급망이 원활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으로 판매 취소된 것들을 제외하면 10년 이내로 납기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우크라 사태를 목격한 대만은 미국산 제블린을 800기가량 추가 주문했지만 미국에선 최소 8년을 기다리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CIA 국장은 빠르면 수개월 늦어도 몇 년 안에 대만 무력 통일이 실현된다는 상황에 방어 무기를 10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사실상 대만을 포기했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입니다. 대만의 중국 리스크는 대만 기업에 대한 투자도 철회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의 기업들처럼 대만의 기업들도 언젠가는 중국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에 외국인들은 대만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TSMC가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반도체의 점유율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율이 상승하게 되면 공장 가동량도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해. 삼성전자는 이런 미래를 예측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것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